오늘은 저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2년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돼버렸네요. 이제 와서 지난 날을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고 내내 가슴속에 묻어만 놨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져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신랑과는 소개로 만났고 반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서로 혼기가 차고 넘쳤던 이유도 있었고 짧은 시간이나마 연애로 만나는 동안 참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신혼집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요. 배려심 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남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인간미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냉혈한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시가족 인간들의 참모습을 진작에 몰라본 저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불행이 찾아오면서부터였죠. 작년 말에 해외에 있던 저희 큰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생기게 된 일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은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제가 막내고요. 위로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 있죠. 둘째 언니는 저랑 비슷하게 아주 평범해요. 부모님 속을 썩인 적도 별로 없었고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 큰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어요. 대신에 최고의 소설을 남기고 죽을 거라면서 주구장창 방 안에 틀어박혀 글만 썼습니다. 당연히 대학 문턱은 근처도 가볼 수 없었고 딱히 글 쓰는 일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저나 둘째 언니도 나름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동생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더라고요. 돌려서는 몇 번 이야기했죠. 하지만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알아듣고도 무시를 하는 건지 그저 자기 뜻대로 하는 오빠였거든요. 그런데 중산층 정도라고 말할 수 있던 저희 집안 형편이 아버지가 산업재해를 당하시는 바람에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둘째 언니 대학교 들어갈 무렵이었고 할 수 없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엄마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돈벌이라고는 일절 해본 적 없던 큰오빠가 엄마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공장이며 공사 현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나마 아빠도 산재로 돈이 나오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는 숨을 돌릴 수가 있었네요. 큰오빠는 자기 꿈이던 소설가가 되는 건 아예 포기를 한 건지 마치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처럼 몇 년을 살았어요. 덕분에 둘째 언니나 저나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저희도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오빠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정말 대단하다라며 칭찬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오빠가 재작년에 해외로 떠나게 되었고 이번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으니까 이제는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꿈을 찾고 싶다네요. 그런 오빠에게 당시 결혼 1년 차던 저도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금 털어서 300만 원 보태줬습니다. 여행 경비에 쓰라고요. 알고 보니 둘째 언니도 그 정도 금액을 보태줬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빠는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종종 오빠의 소식을 듣긴 했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돈 벌면서 글을 쓰느라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오빠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는 차량에 치여버리게 되었고 사고를 낸 차량은 음주운전이다 보니 그대로 뺑소니를 해버렸다네요. 불행히도 오빠가 사고를 당한 지역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 다음날 점심때가 돼서야 길가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느닷없는 날벼락에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초죽음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망 소식을 들은 날부터 오빠의 시신을 인도받는 데까지 무슨 놈의 서류와 절차가 그렇게도 많은지 하루하루 엄마와 아빠는 슬픔과 걱정에 야위어만 갔습니다. 저와 둘째 언니는 그동안 친정 부모님 곁에서 두 분을 지켜드렸고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공항에서 오빠의 시신을 인도받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혼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지금은 엄마가 자주 다니시는 절에 맡기고 종종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오빠 앞으로 보험금이며 보상금 같은 게 제법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빠 친구 중에 보험 설계사가 한 명 있었나 본데 그 친구를 통해서 생명보험부터 잡다한 보험들까지 꽤 여러 개를 들어놨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엄마는 아직 꿈도 못 펼쳐본 우리 아들 목숨값인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며 대성통곡을 하셨고 아빠 역시 이 돈 다 필요 없으니 우리 아들 죽인 범인이나 잡아달라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나 둘째 언니도 제정신이 아닌 건 마찬가지였어요. 큰오빠가 저희 자매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지만 큰오빠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해외에 있었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자주 생각나고 그러는 건 많이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슬픔은 여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부모님이 저희 부부와 둘째 언니 내외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품에서 통장을 꺼내시면서 이게 우리 집 장난보험금이랑 보상금 받은 거라고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빠 생각으로는 너희들이 원한다면 얼마씩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러자 둘째 언니는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그 돈은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가지시는 게 맞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 그 돈에서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건드리고 싶은 마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할 필요까지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큰오빠가 죽은 이후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게 된 말을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형님이 원하는 바일 거라고 말하는데 순간 남편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미 언니나 내가 말했듯이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던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물론 그 후로 더 이상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서도 남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저와 남편 사이에 딱히 말다툼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줬으니 더 이상은 그 문제로 왈가왈부할 일은 없을 거라 믿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온 겁니다. 대뜸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잘 지냈냐는 안부 인사도 없이 친정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돈을 나눠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남편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시가에다 알린 것도 화가 났고 그렇다고 이렇게 쪼르륵 전부 달려와서 하루빨리 돈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다들 왜 그 돈에 연연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답을 하니 시누이가 끼어들어 입을 열더군요. 자기가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비록 위치가 강남은 아니지만 요즘 재개발되면서 한창 뜨고 있는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많이 부족해서 당장 아파트를 살 수도 없고 대출을 받는다 해도 턱도 없이 모자라다며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오빠 목숨값을 얻어와서 자기 아파트 사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였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누이가 다시 말을 꺼내더라고요. 곧 있으면 결혼도 해야 하는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미래 배우자 직업이 바뀌지 않겠냐고. 직업 빵빵한 남자한테 시집만 갈 수 있다면야 나중에 저한테 섭섭치 않게 보상을 해준다고 꼭 좀 부탁한다고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시누이 성격으로 보상 같은 소리를 하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시누이가 어떤 인간이냐면 저랑 남편 결혼할 때 백수가 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딸랑 5만 원으로 입 닦은 노답입니다. 거기다 성격이 하도 지랄 맞아서 연애를 하더라도 3개월을 못 넘기고요.
그렇다고 직업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직원 5명이 전부인 목재 공장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격리직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딱 봐도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시누이가 아파트 한 채 있다고 무슨 변호사 남편이니 의사 남편이니 하는 것도 우습고, 나중에 보상 타령하는 것도 가소롭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까지 합세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럼 또 도움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네요. 그게 가족이랍니다. 저희 오빠 그렇게 되었을 때도 전화나 문자로 진정 어린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은 주제에 어디 가족을 찾습니까? 더 이상 입을 놀리게 놔뒀다가는 제가 못 참고 폭발할 것 같아서 두 사람 앞에 놓고 딱 잘라 설명했습니다. 우선 청약 당첨된 건 축하할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그 돈을 달라 할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시냐? 우리 큰오빠 임종도 못 지켜준 채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보내고 받은 목숨값인데, 그깟 아파트 사려고 그 돈을 탐내는 건 몰상식의 극치 아니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염치도 없는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아니 사돈댁에서 네가 원하면 준다고 했다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고집을 부리냐, 오히려 저를 타박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멍청한 시누이도 그 돈이 무조건 언니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며, 언니 돈이면 우리 오빠 돈이기도 하지 않냐고 오빠가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답니다.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물컵을 들어서 신우 얼굴에다가 뿌려버리고 죽일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너도 오빠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하냐고, 뚫린 주둥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다. 애초에 우리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이 왜 니네 오빠 돈이 되냐면서 나중엔 달려들어 머리채까지 잡아버렸네요. 너무 아기 받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잠시 망각했거든요. 아무튼 얼마간의 몸싸움 끝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한테 욕까지 해대며 돌아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울고만 있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모든 일을 듣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시누이 머리채를 잡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도끼 눈을 하고 남편을 노려보며 네가 니네 가족한테 우리 오빠 보험금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어요. 어차피 남편 놈 아니면 누가 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아까 시어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하더군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니냐면서. 또 그놈의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을 하는데,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놀래서 따라오더니 지금 뭐 하냐길래 보면 모르냐 소리를 쳤네요. 너랑 이 집에서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서 짐 싸서 나갈 거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저의 행동에 내심 당황했는지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였다. 어차피 사놓기만 해도 이득인데 그냥 당첨권만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랬다며 온갖 변명을 다 하더군요. 일단 아파트를 사고 나서 담보로 대출받아 금방 갚을 거랍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막상 돈 나올 유일한 구멍인 제가 이혼까지 결심한 것 같으니까 잔뜩 쫄아서 주저리주저리 혀가 길어지는 남편 모습이 볼만했습니다. 너는 실컷 터들어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거라 말하고 그대로 짐 싸서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결혼기념일을 남겨두고 저희는 완벽한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의도한 건 아닌데, 신혼집 구할 당시에 전세를 공동임차인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구했거든요. 물론 그러면 추가 대출 받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시어머니가 반년 만에 결혼하는 제가 못 믿어서 그랬는지 굳이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때는 나를 못 믿나 싶어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요긴하게 활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갔던 돈 정확하게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었고, 남편은 졸지에 전세금이 빠져버리니 오갈 데가 없어져서 다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래도 전세금이 빠지면서 그 돈으로 신우가 당첨되었다는 아파트를 사긴 했나 봐요.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한 거죠.
차액으로 돈 좀 만질 생각이었나 본데 역시나 심보를 더럽게 쓰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서울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꽤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꿈도 못 꾸고 아무런 재미도 못 봤답니다. 저와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속으로 얼마나 시원하던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 옆에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먼저 간 큰오빠 빈자리를 제가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이 있으면 득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혼한 건 안타까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막내딸과 함께 살 수 있는 건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곁을 제가 지킬 수 있어서 저 역시도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려고요. 두 분의 슬픔을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